5월 8일 멘토링 민법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월달이 되셔서 시험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도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저도 거기에 부응해서 실제 기출 문제를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밀도 있게 분석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좌는 두 개. 하나는 이중매매하고요. 두 번째는 통정 호의 표시. 두 가지 사례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기 전에 우리 민법 총칙에서 사례 문제로 매년 타켓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어느 부분인지 그 타켓을 먼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 총칙에서 사례 문제로 나오는 영역이 총 10문항인데 그 중에 사례 문제로 매년 타켓이 되는 중요한 쟁점을 꼽으면, 자, 뭐만 꼽는 거냐면 지금 사례 문제로요. 사례, 케이스 문제죠. 사례 문제로 매년 타켓이 되는 데가 있어요. 타켓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중매매. 요거를 책에다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분 마지막 끝내기 할 때, 여러분 9월이나 10월 끝내기 할 때 이 부분만 사례 문제로 끝내기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제가 준비했던 가장매매, 통정 호의 표시죠. 통정 호의 표시 부분. 그 다음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대리제도. 네 번째는 무권대리요.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 뭐 최근에 앙팡 사건이 문제가 된 부분도 바로 이 부분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부분에 관한 사례 문제. 이 부분은 오늘은 여기를 제가 다뤄드리고 다음 주에 여기요. 대리제도하고 무권대리, 표현대리 엮어서 앙팡 사건까지 같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요. 민법 총칙의 사례 문제 대표적인 쟁점은 다섯 번째, 유동정보. 여섯 번째는 취소에 관한 거. 이렇게 6개 있고요. 제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제3자의 사기요. 제3자의 사기 문제.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만을요. 제가 민법 총칙이죠. 민총에서 사례 문제로 매년 타켓이 되는 7개 그러면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권 전개할 때는 물권법에 사례 문제로 자주 나오는 타켓이 있어요. 그 부분만 제가 딱 꼽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는 20년 이상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치밀하게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한 결과이죠. 그냥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믿고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중매매 그리고 통정 호의 표시 두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끝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매매를 보실 텐데요. 가기 전에 잠깐 이중매매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논점은 이렇게 타켓이 정해져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만한 주제가 몇 개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제 수험생 중에 실제로 이렇게 저한테 사건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일하는 딜러가 자동차 딜러세요. 이분이 차를 벤츠죠. 벤츠 외제차를 이 사모님한테 아주 좋은 가격에 프로모션 제안을 한 거예요. 2억 정도 하는 저 벤츠를 헐값이죠. 약 4분의 1 가격에 이 사모님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사모님이 이 좋은 차를 나한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사모님이 반신반의했죠. 그랬더니 저 딜러가 사모님 와보시라고, 매장에 와보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시승을 직접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차가 너무 쏙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격 얼마냐 그랬더니 6천이면 된대. 6천이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알았다고. 내가 가져간다고. 저 2억 가까이 하는 거를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져가기로, 매매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저 딜러가요, 계약금만 우선 3천만 원 넣으라는 거죠. 계약금만 3천만 원 넣고 차량 인도는 한 달 뒤에 인도 받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계약금 3천을 먼저 넣고 차량은 언제 인도받기로? 한 달 뒤에 인도받기로. 그래,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리는 중. 기다리고 있어요. 차는 한 달 뒤에 넘겨준다니까. 기다리는 사이에 이분께서는 일을 또 저질렀어요. 이렇게. C라는 사모님한테 또 접근을 해서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러고는 계약금 3천을 또 받았죠. 그리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한 달 뒤에 차량 인도됩니다.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한 달만. 매매 계약은 또 이루어졌죠. 이런 형태의 계약을 A가 20건을 이상을 한 거예요. 20건 이상. 그리고는 B도 C도 이 사모님이죠. 매수자죠. 한 달 뒤에 차량을 인도받으려고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매매의 현실이에요. 이 사모님 B와 C는 완벽하게 당한 거죠. 농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되었을 때, 이 매매가 이중으로 됐을 때 이렇게 해요. 이 부분에 관한 법리적인, 민법적인 문제를 이제 좀 이따 볼 텐데,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부분이 사기로 걸려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요. 매매가 되었다고 해서 저 차가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죠.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량을 인도받거나 등록을 해야 내 거가 돼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냥 계약금만 찔러준 거죠. 이럴 때는 내 차가 아니죠. 이 차에 대한 뭐만 있는 거죠? 청구권만, 채권만 있는 거예요. 채권만. 이분도 뭐가 있는 거죠? 차에 대한 채권만.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이 차량 소유주께서는 차를 20중으로 30중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고 잠적할 수 있는 거, 이분이 잠적해버리는 거죠. 완벽하게 이분들 당한 거예요. 이게 이중매매의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약할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관해 민법적인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만 지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매매 사례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 자, 볼까요?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자, 이렇게 사례 문제 나오면 맨 왼쪽에요. 왼쪽에 소유자를 적어요. 이렇게요. 소유자가 갑이어요. 갑 소유 X부동산을 누구한테요? 을에게 매도하고, 그대로 연결해 볼까요? 을이 매수자죠. 을이 매수자.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매수자. 우리는 매매하면 매매 계약했다고 해서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죠. 부동산은 언제 내 거가 되죠? 등기를 쳤을 때. 자동차는 차량을 등록했을 때. 그래야 내 거가 되죠. 그전에는 내 거가 아니라 뭐예요? 채권만 있어요. 채권만. 매수자는 내 거가 아니라 뭐만? 채권만 있어요. 계약금과 여기서 포인트, 중도금을 받았어요. 중도금을 받았으나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등기를 아직 치기 전이죠.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병이 갑의 배임행 후에 적극가담했다. 이렇게 적어 있어요. 병이 갑의 배임행 후에 적극가담해서, 여기 적극가담에 밑줄 그어주시면 정답이 딱 튀어나올 거예요. 갑은 을하고 매매를 이렇게 한 거죠. 매매 계약을 이렇게 해놓고 또다시 누구한테요? 병에게 매매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중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명의로, 병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라고 이렇게 방점을 딱 찍었어요. 따라서 등기는 병이 가져갔네요.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 등기는 병이 가져가 있어요. 계약은 누가 하고요? 을이 먼저 하고. 을이 내가 매매 계약을 3월 달에 먼저 했는데 등기는 병이 가져가 버렸어. 병이. 매매 계약이 이중으로 되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 짚어봅니다. 또 포인트가 되는 부분. 원래 이중매매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자유니까. 매도자가 을에게 매매하고 병에게 또 매매해도 돼요. 왜냐하면 을은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서 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권은 없고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어. 채권만. 등기 넘겨달라. 부동산의 등기를 나한테 이전해달라. 등기를 이전해달라는 청구권. 채권만 있죠. 채권만. 그러니까 아직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서 갑은 또 병에게 또 매매를 또 해도 된다는 거죠. 얘가 소유권이 아니라 채권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될 거는 시험엔 두 형태예요. 두 형태. 이 병이 임의수인이죠. 임의수인이. 시험은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임의수인이 적극가담이 아닌 경우. 적극가담이 아니라면 그냥 악이다. 이미 매매 계약된 거를 얘가 알고 샀다. 단순 악이면 악이다. 이미 매매된 걸 알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유효예요. 이중매매는 유효. 유효니까 부동산은 누구 거? 병소유로 기착이 돼. 병소유다 이거는. 병이 악이라면. 그런데 설문은, 지금 보시는 설문은, 사례 문제는 병이 갑의 배임행 후에 적극가담, 이렇게 적극가담이라고 무엇을 딱 찍어줬어요. 저희가 포인트예요. 병이 적극가담 했을 때는 1번 악의일 때, 2번 적극가담 했을 때 병이 이미 매매된 거를 알고요. 알면서 얘를 꼬셨다. 꼬셔가지고 회유를 해서 등기를 가져왔다. 적극가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때 이 적극가담이 이루어지면 이미 매매 계약이 된 거를 얘가 알면서 얘를 꼬드긴 거예요. 꼬드겨서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거는 우리 사회질서, 우리 매매라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얘하고 둘이. 그래서 이 두 번째 매매가, 이게 1매매, 여기가 2매매. 두 번째 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다.
반사회적 행위로 이게 무효로 된다. 언제만? 적극가담했을 때만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극가담이 아니라면 유효다. 이거 유효다. 이거 구별을 꼭 해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이중매매를 낼 때 이쪽을 내든가 이쪽을 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본사는 적극가담한 경우. 그럼 적극가담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병고예요. 병고. 부동산은 병고예요. 적극가담 아니면 병고예요. 그러면 을은, 일매수자 을은 병한테 가서 땅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없네요. 왜요? 채권이라서. 얘가 계약을 맺은 거는 갑이죠. 갑하고 계약을 했지 병하고 매매를 한 적이 없죠. 따라서 갑이 만약에 얘가 호동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재석이라고 하면 을은요. 일매수자 을은 재석이한테는 등기 달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왜요? 이게 채권이잖아. 계약자가 호동이잖아. 호동이에게 요구해야죠. 병에게, 재석이에게 등기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을은 누구한테요? 매도인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답이다. 손배 청구하는 거예요. 땅값 대신에 돈으로 내라. 돈으로. 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전보배상이라고 한다. 꼭 기억하실게요. 무슨 배상? 전보배상이다. 전보배상. 그래서 얘가 악이면 재석이가 그냥 단순 악이면 부동산은 누구 거? 재석이 얘 거 되고요. 병 소유되고 끝이야. 끝. 을이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얘한테 땅도 달라고 보다고 그냥 갑에게 뭐 청구? 손해배상. 돈으로 손해배상 받고 이게 답이다. 근데 본사안처럼 적극가담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적극가담하면 병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놈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주범이잖아요. 우리 거래질서를 이놈들 때문에 문란해졌어. 왜요? 이미 매매계약이 돼서 중도금까지 들어갔다면 얘는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등기 이전해줄 의무가. 등기를 이전해줄 의무가 생겼는데 그거를 배신 때리고 병에게 줬다. 이러면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럼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병의 등기는 말소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저장하시면 좋아요. 병의 등기는 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돼서 뭐 해야 된다고? 말소돼야 된다. 이 등기는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말소될 운명이다. 말소될 운명. 너 말소돼야 돼. 너 보호 안 해줘 법에서. 그럼 얘가 어떻게 말소해요? 얘가 채권자니까. 을이요. 재석이한테 직접 가서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는 못한다. 직접 말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채권이니까. 그래서 을은 누구를요? 갑을요. 갑을 대위해서 이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자, 그럼 이제 설문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볼까요? 을은 직접 병에게 소유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을이 매매 계약을 맺은 거는 호동이니까요. 갑이니까 병에게 직접 등기 달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직접 등기 말소는 요구할 수 있나요? 없죠. 똑같아요. 직접 등기 말소도 요구할 수 없고 등기 달라고도 병에게 할 수 없다. 왜요? 을이 계약을 맺은 거는 병이 아니라 갑이니까요. 그래서 1번 지문, 기억 지문. 을은 이 직접에 여기에 마킹합니다. 직접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고 뭐도 안 돼요. 말소도 할 수 없어요. 말소 청구도. 직접은요. 직접 말소도 등기도 할 수 없어요. 둘 다. 여기 포인트. 두 번째. 을은 직접 병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엮는 건 되나요? 오케이. 이건 맞다. 여기 조심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 매수자 을이 매매 계약자인 갑에게 요구하는 권리하고 계약자 아닌 제3자죠. 을 입장에서는 갑이 계약자고요. 병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을과 병은 매매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갑과 매매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요구하는 거는 뭐냐? 계약 위반이에요. 네가 나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 그럼 너는 나한테 부동산 등기를 줘야 될 의무가 생겼죠. 생겼는데 네가 그 계약상 의무를 어기고 병에게 넘겼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거는 채무불이행입니다. 을이 누구한테요? 갑에게 등기 달라고 하고 얘가 못 주니까 얘한테 손해배상 거는 거. 을이 갑에게 손배 청구하는 거의 본질은 뭐냐?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너 나하고 계약했잖아. 했는데 등기 못 주잖아. 그게 네가 계약 위반이야. 그래서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거는 거예요. 이걸 전보배상이라고 그래서 전보배상.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거는 본질은 채무불이행이고 그거는 전보배상 청구라고 한다. 전보배상. 전보배상은 뭐야? 땅 대신에 땅값 돈으로 내달라고 나한테. 두 번째는 을이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이 제3자는 을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죠.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다이렉트로 손해배상 걸 수 있어요. 을의 채권을 누가? 제3자가 짓밟았잖아요. 침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을은 누구한테요? 계약자 아닌 누구? 제3자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손해배상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을이 누구한테요? 갑이 아니라 제3자죠. 제3자 병에게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다. 네가 내 채권을 침범했어.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제3자가 얘 채권을 침범했다고 해서 제3자의 채권 침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을은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겁니다. 불법행위로. 이거는 제3자의 채권 침해라고 그래요. 제3자의 채권 침해. 따라서 을이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을이 누구한테요? 갑에게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걸고 제3자 병에게는 뭘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건다 이거죠. 이 두 가지가 다르다. 이 부분 맥이에요. 구별을 정확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은 지문.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병에게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건다. 세 번째, 병이 을에게 소유물 인도를 청구한 경우. 누가요? 병이 을에게. 여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부동산 등기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병이 가지고 있어요. 병이 등기를 가지고 있고 만약 을이 이 땅을 뭐하고 있다면? 점유하고 있다면. 병이 소유자니까 등기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니까 얘한테 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땅 가지고 와 얘한테. 이렇게 지금 붙은 거죠 지금. 등기 가지고 있는 병이 점유자에게 땅 달라고. 이때 일매수자가 넘겨주나요? 거절할 수 있나요? 이 문제가 바로 디귿. 병이 을에게 무슨 반은 소유물 인도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럼 을은 일매수자죠. 갑병 간의 매매가 뭐라는 거를? 무효. 갑병 간의 매매는 왜 무효였냐면 반사회적 행위로 이게 절대적 무효였단 말이죠. 이 매매가 절대적 무효였기 때문에 이 무효를 누구도 모든 사람이 항변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이 계약이 뭐였다는 걸? 무효였다는 걸 누가? 을이 항변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는 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요구하는 소유물 반환 청구를 얘가 무효로 항변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못 준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 뜻이다. 연결해 볼게요. 병이 을에게 소유물 인도 청구가 들어오면 을은 갑병 간의 매매가 무슨 무효라는 거?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임을 항변할 수 있다. 장년기출. 니을 볼까요? 갑은 계약금의 몇 배를요? 100이죠.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계약금 100을 물고 파기하는 건 언제요? 중도금을 넣기 전이죠. 중도금을 넣기 전일 때만 가능하죠. 근데 지금 중도금이 들어와 버렸죠. 들어와 버리면 이 카드는 불가능해요. 니을 X. 여기 맞죠? 디귿 맞죠? 니은 맞죠? 기억 X죠. 다음 미음 볼까요? 갑병 간의 매매는 갑하고 병 간의 이 매매죠. 두 번째 매매는 왜 무효?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고 병명의 등기죠. 병 앞으로 이 재소기 앞으로 등기된 거는 무효로 등기된 거고 이거는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말소될 운명이라고 그랬죠. 말소될 운명. 그래서 이 갑하고 병하고 이 매매를 무효인 걸 알고요. 이게 무효인 걸 알고 얘가 어떻게 했어요? 추인을 했다. 추인을 해도 이거는 유효로 바뀌어요? 안 바뀐다. 왜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는 갑이 뭐를 해도 추인을 해요. 추인을 아무리 해도 유효가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이 매매가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이분도 작년기출, 30회 작년기출. 비읍, 만약 선의의 정의예요. 선의의 정의 나왔어요.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받았다. 병으로부터 이렇게 누가? 정의. 그럼 정의 선이었어도 이게 말소돼야 될 운명이니까 이 등기도 말소돼야 될 운명인 건 똑같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다 이렇게 짝대기 거버리면 깔끔해요. 아주 간단하게 임혜수인이 적극가담이라고 나오면 이 병의 등기도 말소 짝대기 2개. 말소될 운명. 이게 말소돼야 될 거니까 이걸 매매로 거래한 정의 등기도 말소될 운명이다. 그래서 얘가 선이어도 소유권을 못 갖고 뺏긴다. 그래도 연결해 볼게요. 만약 선의의 정이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를 받은 경우, 병으로부터 등기를 가져왔죠. 가져왔어도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유효라고요. 유효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왜요? 절대적 무효니까. 이게 무효니까 얘가 와서 뭐라고요? 이걸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 그 말은 얘가 선이어도 보호돼요? 안 돼요. 얘가 선이어도 보호 안 돼요. 이게 절대적 무효라서.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지. 틀린 거 그랬으니까 기억 그리고 여기 있네요. 니을. 기억, 니을 그리고 마지막 거 비읍도 틀렸네요. 비읍 이렇게. 기억, 니을, 비읍.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중매매가 출제가 되면 이 부분 이렇게 병이 적극가담했느냐 단순 악이냐 이 부분을 먼저 꼭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적극가담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짝대기를 딱 2개 거두세요. 왜요? 말소돼야 되니까 무효라서. 그럼 정의 등기도 자정으로 말소될 운명이다. 이러면 정답이 쑥 뽑아 나와요. 그때 을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직접 등기 말소는 못한다. 직접 등기 말소는 요거 못하죠. 근데 직접 뭘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은 걸 수 있다. 뭘로? 불법행위로. 여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중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핵심 쟁점들 정답을 뽑아내는데 충분한 논점 정리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매매에 관한 사례 문제 이렇게 끝내기를 하시고요. 집에서는 혹시 적극가담이 아니라 얘가 악의일 때에 해당되는 기본서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잘 천천히 읽어주시면서 밀도 있게 끝내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